다들 주무시겠네요.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습니다. 새벽. 똑같은 재료인데도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6% 하락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재료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개미들이 팔았고 외국인은 샀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밀하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또 같은 재료임에도 관점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오늘 사 모았고 개미들은 팔았습니다. 자, 수급만 잠깐 볼까요? 자, 개인들이 팔았죠. 외국인은 샀어요. 오늘 외국인들은 지금 한 6일째 사고 있고 개인들은 한 6일째 팔고 있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외형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분봉 차트를 보면은요. 자, 2시 54분이네요. 2시 54분에 하루 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피뢰침을 맞고 떨어져 버려요. 자, 그럼 이걸 해석하면 개미들이 팔았고 외국인이 사 모았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왜냐, 그럼 다른 데는 큰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2시 14시 54분에 이 짧은 한 3분 동안의 거래에서 오늘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개인이 이때 팔았고 외국인이 이때 산 거예요. 일단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자, 다시 한번요. 2시 54분입니다. 2시 54분을 기억하시고 2시 54분에 뭔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참 엔지니어링 공시인데요. 자, 2월 8일이죠. 2시 54분입니다. 참 엔지니어링에 공시가 하나 납니다.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처분 결정이라고. 자,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참저축은행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거를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에? 750억 원에. 750억 원에 처분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어요. 아마 이 공시는 정상적으로 나온 공시 같아요. 허위 공시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확인할 것은 참저축은행이 자회사인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오늘 하락을 이끈 부분, 왜 이 부분이 개미들은 던지고 외국인들은 사 모았을까? 이 부분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인데도 외국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호재인 것이고 개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악재였던 거예요. 자, 자회사를 팔았으니까요. 자회사를 팔았으니까 좋은 회사가 떨어져 나간 거라고 그러면 악재겠죠. 근데 잘 팔았다고 그러면 호재겠죠. 자, 일단은 시가총액이 780억짜리예요.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자회사인데 이 자회사 하나만 쪼개가지고 팔았는데
지금 시총에 가까운 돈이 들어와요. 750억이면. 시총하고 그 맞먹는 금액이죠. 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개미들은 이걸 악재로 판단했기 때문에 던졌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은 자회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시 들어갔고요. 자, 계열회사 현황인데요. 자, 비상장으로 참저축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참저축은행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것들은 별로 중요한 회사들이 아닙니다. 요 자회사들은요. 참저축은행을 판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참저축은행이죠. 이거를 750억에 판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자회사는 확인이 됐고요. 자, 참고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최대 주주 쪽 가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회사입니다. 저축은행은. 자, 그러면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그 상장사들은 대부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한번 봐볼게요. 외형적인 부분만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이 여기 783% 나오죠. 자본 총계,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얼마예요? 883억 원이죠. 자본 총계의 한 10배 정도? 10배는 안 되고 한 9배 정도 되네요. 9배 정도. 780억이니까 부채율이 780억이니까 자기 자본 총계의 8배 정도 된다는 소리겠죠. 8배. 부채가 한 88에 64, 한 640억, 아니 6,400억 정도 있다는 소리예요. 부채 비율이 이 정도면. 자,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공시로 들어가서요. 자, 재무제표를 보는데요. 아까 참저축은행이 하나 있었잖아요. 참저축은행을 빼고 나서 별도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고요. 연결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비교가 됩니다. 저축은행이 빠지고 나면 회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일단 볼게요. 그냥 별도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별도. 참 엔지니어링 혼자만의 재무제표죠. 자, 현금성 자산이 얼마다? 82억으로 돼 있죠. 현금성 자산이 82억. 그리고 부채 총계는요 6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90억. 그러면 자본 총계는 얼마일까요? 462억으로 되어 있죠. 462억 맞죠? 자본 총계. 그리고 부채 총계는 690억이에요. 그러면 200%도 안 되죠. 한 150% 정도요? 얼추 계산하면은요. 부채 비율이 150%밖에 안 되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부채 비율이 783%였잖아요. 자기 자본 총계의 783%. 자,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그럼 별도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자, 현금 자산이 한 82억 정도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실제로는 한 150%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를 볼게요. 자,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현금성 자산이 322억으로 나옵니다. 그럼 아까 82억 있었나요? 현금성 자산이.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현금이 좀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이 저축은행이 떨어져 나가면 82억 남고 나머지 돈은 이제 인수자한테 넘어가겠죠. 저축은행 쪽은. 이건 연결 재무제표니까요. 자, 그리고요. 부채 총계가 얼마예요? 부채 총계가 연결 재무제표상 보면 부채 총계가 6,924억이죠. 6,924억. 자, 자본 총계는요. 자, 자본 총계 여기 나오죠. 883억. 자, 그러니까 883억인데 6,900억, 약 700억 정도 부채가 있으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한 부채 비율로 보면 한 700% 조금 넘게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면. 자, 자본 총계가 880억, 부채가 6,900억이니까요. 굉장히 부채가 많죠. 한 7배, 8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축은행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았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자, 여기 참저축은행인데요. 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323억이 현금성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 재무제표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개별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82억 정도가 현금성 자산이었잖아요. 82억. 자,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를 해줘야죠. 아까 720억이었나요? 720억. 참저축은행을 팔면 720억이 들어오죠. 그럼 얼추 이렇게 계산을 하면 720억 플러스 82억 그러면 한 800억 정도 되죠. 800억. 그죠? 자, 그럼 참저축은행을 팔아가지고 참 엔지니어링 재무구조는 엄청 좋아지는 거죠. 참 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이 780억이에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얼마가 들어와요? 800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성 자산이 820억이 들어와 버리니까 부채는 거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아까 720억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도 부채가 한 150%였으니까요. 720억이 들어오면 부채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아마 720억 중에서 부채를 변제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단기성 부채 같은 경우는요. 자, 어찌됐건 재무구조가 엄청 좋아진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요. 다시 아까 처음에 본 공시를 다시 볼게요. 저축은행을 처분을 했는데 처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원자재 구매와 차입금 상환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원자재 구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 놓은 게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차입금 상환하는 것은 나쁜 것은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저축은행 하나를 매각함으로 해가지고 참 엔지니어링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물건을 원자재를 구매해 가지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원자재 구입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수주를 몇 개 받았어요. 1월 27일 날 공급 계약 체결이 있고, 또 작년 12월 29일 말일 날 또 저기 그 수주를 조금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2달 사이에 수주를 좀 받은 게 있어요.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 내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자재 구입을 못 하니까 못 만들잖아요. 일단 원자재 구입을 내 돈으로 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돈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호재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런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구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회사를 하나 팔았던 것이죠. 어찌됐건 재무 건전성도 확보가 되고 또 수주 받은 것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자금도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외국인들은 좋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계약도 최근에 들어서 몇 건을 했죠. 또 부채 비율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좀 불량했는데 이 부분도 안정적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에는 호재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 공시가 나고 나서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이라는 이 공시가 나고 나서 개인들은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개미들은 이것을 파악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알고도 매도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또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똑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호재를 악재로 인식한 것은 혹시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간단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